거치며 세월호 현장에 함께할 수 없어 안타까웠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며 최근 조금씩 이런 자리에서 실천하며 풀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들도 각자 소중한 마음 내서 와주셨지요. 이 책을 매개로 슬프지만 따뜻한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세월호 가족, 이 책 작가님, 멋진 음악 공연팀, 책을 낭독해 주실 시민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마지막 이벤트와 단체 촬영도 있으니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아직 4.16 가족분들과 자주 만나보지 못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마음이 남아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을 만들어갈지, 지난 연말 세월호 송년회에서 제가 가족분들께 낭독했던 편지 중의 일부를 읽으면서 시작해볼까 합니다. 타인의 내부로 온전히 들어갈 수 없다면 일단 그 바깥에 서보는 게 맞는 순서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해란 타인의 몸 바깥에선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통렬하게 실감해가는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조금씩 바깥의 폭을 좁혀가며 밖을 옆으로 만드는 일이 아닐까? 네. 바깥의 폭을 좁혀서 가족분들 옆에 다가설 수 있는 오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출연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3반 예진이 어머니, 6반 영만이 어머니, 이 책을 쓰신 이호연 작가이십니다.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른고등학교 2학년 3반 정혜진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학년 6반 이영만 엄마입니다. 저는 4.16 세월호 참사 작가교육단의 이호연입니다. 예진 어머니, 영만 어머니는 아까 영상에서도 배웠는데 세월호 연극 배우로 되게 인상 깊게 남아있고요. 책에서 두 분 인터뷰도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호연 작가님은 책의 5장 다시 만난 세계 인상적으로 잘 써주셨는데요. 그럼 책 이야기 진행해보겠습니다. 먼저 이호연 작가님, 굉장히 많은 인터뷰를 정리해서 책으로 내셨는데 준비 과정, 진행 과정은 어떠셨는지 간단히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일단 저희가 그 세월호 참사로는 세 번째 책이고 재난 참사로는 네 번째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5년이 됐는데 좀 어떤 이야기를 담으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동안의 경험 속에서 사실 어떤 이야기들이 조금 더 전해져야 하거나 혹은 이분들의 어떤 모습이 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좋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고요. 5년을 이렇게 저희가 같이 옆에서 보면서 이분들이 이제 이 세상과 국가와 사회의 어떤 근본적인 질문들을 좀 던지시면서 싸우시는 분들이 계셨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리고 그 싸움은 또 누군가의 싸움과 연대하면서 같이 싸움을 만들어내는 시간들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 그냥 고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안고 이 사회에 외치는 사람으로서 좀 그들의 목소리는 어땠고 이런 시간들이 그분들한테 어떤 것이었을까를 좀 시민들한테 말걸기 하고 싶어서 그런 좀 주제를 잡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안에 계세요. 왜냐면 혹시 53명의 기록이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가 싸우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니까 가족협의회에서 지금 다 싸우시는 분들을 다 가능하면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모든 분들을 저희가 인터뷰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연락 오시고 하겠다고 하시고 저희가 이렇게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이 인터뷰와 책이 구성이 됐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 이제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기가 한 분의 얘기가 길게 담겨있지가 못해요. 그냥 구성상 그리고 이제 지면의 한계상 사실 그럴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끝나고 나서 이제 3단계 이제 책이 나왔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녹취록이라고 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은 걸로는 녹취록이 이만한데 한 권이 그게 4권이 넘어요. 근데 얼마나 그 얘기들이 또 들려졌으면 하는 얘기들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 이제 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그 사실은 좀 책에 빠진 얘기 그리고 이렇게 끊으면 얘기를 어떤 분의 얘기를 끊으면 그 맥락이 잘 안 살아나서 사실은 얘기가 잘 전달이 안 되는 얘기들을 저희가 원고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팟빵의 모바일 앱에 그 구슬 라디오라고 해가지고 2개씩 매주 올라가고 있거든요. 들을 수 있는 구슬 라디오예요. 저희가 이거 하고 나서 되게 처음에 구독자가 10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안절부절하고 너무 속상했거든요. 10명밖에 안 돼 막 이러면서 맨날 저희가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구독자가 몇 명 늘어났는지. 근데 지금 10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 팟빵에 있는지 몰랐네요. 저도 꼭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인터뷰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가 있다면 살짝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약간 질문하고 다른 답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저는 사실 제가 부모님들 얘기를 계속 들어왔고 옆에 있어서 제가 좀 어떤 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 책을 위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분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새로운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알고 있는 얘기가 많지 않구나. 여전히 더 궁금해지고 있고 또 더 알고 싶은 얘기가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의 고민은 작가기록단의 고민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세월호 얘기 알만큼 알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책을 낼 때마다 어떻게 새로운 얘기를 만들까 기획할까 이런 게 늘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한테 어떤 이야기가 인상 깊었냐 기억에 남냐라기보다는 늘 좀 새롭게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이야기들이. 근데 이건 이야기라기보다 조금 제가 좀 뭐라 그럴까 이상한 기분을 이번 인터뷰에서 들었던 거는 사실 제가 그 이호연이잖아요. 근데 제가 인터뷰한 분 중에 호연 엄마가 있으셨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제가 그분을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전화를 할 때 이제 인터뷰 요청을 할 때 제 이름을 안 밝혔어요. 왜냐하면 뭔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작가단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딱 만났는데 아무래도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근데 제가 사실은 이름이 호연이에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막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앞에 못했어요. 계속 오셔가지고. 근데 계속 이제 좀 이렇게 마음을 추스리시고 얘기를 시작하셨는데 사실 계속 제가 호연이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제 이름이 어머님한테 계속 들려지니까 기분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좀 낯선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인터뷰가. 그런 작가님 말씀으로 이 책에 대한 게 머릿속으로 좀 지도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시민낭독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청포동 사시는 조은이의 송민아님 모시고 1장 고통의 단어사전 일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글은 박소호 학생의 누나 박보나님의 글입니다. 제목은 마주하다. 2015년 말이었는데 단원고등학교에서 기업 교실을 철거한다고 할 때여서 감정적으로 무척 힘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외면하지 말고 뚫어지게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선생님이 말씀을 너무 쉽게 하시는 것 같아 좀 화가 났었어요. 그해 대학에 복학했어요. 복학하자마자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싸움이 시작되어서 부모님들이 삭발을 하셨어요. 저희 엄마도 삭발하셨고요. 유가족 형제 자매들도 기자회견과 도보 행진을 했어요. 복학한 게 잘한 일인지 생각이 복잡해서 학교 생활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어요. 주변의 유가족 부모님들이나 활동가들도 지금은 세월호에 더 집중해야 되는 때가 아니냐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학력이나 학벌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 중에는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많았고 그들의 네트워크는 힘이 세 보였거든요. 피해 당사자가 말하는 건 전문성이 없다고 폄하됐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이라고 다 옳은 말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 봤으니까 피해자인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학교 다니는 동안 유가족이라는 사실을 밝히진 않았지만 굳이 숨기지도 않았어요. 제 얼굴이 기사에 난적돼 있으니까 아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어느 날 제가 한약을 먹고 있었는데 그걸 본 동기가 건강 되게 챙긴다는 식의 말을 했어요. 기사에 나온 제 사진을 보고 유가족이 머리 염색도 안 해? 라며 조롱하는 댓글도 달리고요. 그런 걸 듣고 보는 날에는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즈음에 백남기 어르신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시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광화문에서 목줄을 묶고 싸운 적이 있어요. 나는 그 싸움에 함께하지 못하고 내 공부를 한다는 죄책감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어서 아마 더 괴로웠던 것 같아요. 참사 나고 2년 정도는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의사 선생님 말을 이해하겠더라고요. 두려운 현실을 마주할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느끼게 됐어요. 그 후에 개인적인 시간도 가지려고 노력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도 해보면서 점점 나아진 것 같아요. 산티아고 순례도 다녀오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녀오면서 직면할 힘이 생긴 것 같아요. 힘들 때는 여전히 주저앉게 되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서기까지의 시간이 짧아진 것 같아요. 올해는 일도 하면서 세월호 공부 모임을 함께하고 있어요. 낭독 감사합니다. 1장은 특히 눈물 때문에 책장 넘기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두 아이에 대한 이야기 마음 놓고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진 어머니. 예진이는 어떤 아이였는지 저희에게 혹시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귀한 시간에 세월호를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들 기억하시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세월호 참사 이후로 한동안 활동도 못하고 사람 만나는 게 힘들어서 그러다가 지금 옆에 계셔주시는 분들 덕에 다시 웃고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그분들 앞에서는 슬픈 모습 안 보이려고 굉장히 애쓰고 발끈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예진 얘기만 하면 가슴이 되게 먹먹하고 아프거든요. 짧은 시간에 우리 예진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생각해보면 이런 자리에서 맘 놓고 우리 아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일단 우리 예진이는요 키가 172였어요. 여자아이 치고 굉장히 컸었고 제가 올려다 봤으니까요. 그리고 너무너무 흥이 많았던 아이였어요. 농담도 잘하고 끼가 많아서 고등학교에 딱 들어가서는
확고하게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연기학원 다니면서 꿈을 키웠던 아이였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가면서 성공해서 엄마 아빠 자식 잘 키웠다 이 소리 듣게 한다고 항상 매번 그랬었고, 본인 말로 본인이 자기는 미래의 슈퍼스타라고 그래서 제가 많이 놀렸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아이가 엄마한테 대들지도 않고 그랬다고 하는데, 우리 예진이는 정말 너무 평범한 아이였기 때문에 저하고도 많이 싸웠어요. 딸하고 엄마는 많이 그러잖아요. 많이 싸우다가 뭐 화해하는 단계 없이 또 금방 웃고, 그리고 우리 신랑이 그러려면 뭐하러 싸우냐 그럴 정도로 친구 같은 아이였었고, 제가 기죽지 않게 키우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썼었어요. 어디서나 당당하게 네 하고 싶은 일로 해라.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너무 밝았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는 게 굉장히 긴장되고 지금도 많이 떨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진이는 사람들 앞에 서는 거, 무대에 서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참사 이후에 단원 축제라고 1학년 때인가 있었는데, 영상을 보니까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공연을 보니까 정중앙에서 춤추고 하는 게 정말 그 자리에서 못 봤던 게 너무너무 속상하고, 제가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엄마 올 수 있어? 그냥 한번 지나가는 말로 했었는데, 당연히 회사를 가야 된다는 생각에 갈 생각을 안 했던 거, 그리고 학년 올라갈 때마다 학부모 총회가 있는데 당연히 안 가는 걸로 아이가 잘 알아서 하겠거니 이랬던 게 너무너무 후회가 되고, 아무튼 세월호 참사 나기 직전까지, 그 전날까지도 연습실에 가서 학원에 가서 늦게까지 하고 왔던 그 모습이 너무너무 선하고요. 아무튼 그 주변에는 항상 아이가 친구들이 많았던 아이였어요. 좀 약간 남성스러운 성격도 있어서 여자애들 있잖아요. 약한 애들이 우리 예진이 보호를 많이 받았다고 약전할 때 아이들 얘기를 들었었고, 학교에서 늦게 끝나고 안 올 때면 제가 걱정돼서 막 야단치듯이 말을 하면 밤길 어둡다고 지 친구를 집 앞까지 바래다 주고 왔대요. 자기가 남자도 아니면서. 그럴 정도로 애가 좀 의리도 있고 친구를 굉장히 좋아했고, 아무튼 얌전한 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런 스타일. 아무튼 자신감이 항상 넘쳤고, 그래서 아이가 이제 참사로 저희 곁을 떠나고 나서는 저희 집이 절간 같았죠. 지금도. 그래서 저는 너무 집이 항상 시끄러웠었는데 조용한 걸 그래도 너무너무 싫어하고 사람들을 자꾸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예진이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보니까 엄마랑 비슷한 것 같은. 너무 많이 닮아서 좀 미안해요. 네. 자, 그럼 영만 어머니, 영만이는 어떤 아이였나요? 아까 시작하면서부터 영상을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엄마들이 늘 이렇게 어느 날은 정말 씩씩하게 잘 견디고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저희 이 마음 안에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다 안다고 해도 100% 알지 못하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저희들만의, 저만의 어떤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날은 너무 힘들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12월에 제가 개인적으로 양대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 그 공연의 아무튼 주제가 저를 찾아가는 어떤 프로젝트, 저만의 꿈을 위한 어떤 프로젝트를 위한 공연을 하게 되거든요. 그 공연을 준비를 이제 하느라고 엊그제 처음 갔다 오고, 거기서 어떤 노래를 알게 되고 그 노래를 동영상으로 보게 되면서 아침에 그 노래를, 며칠 전에 그 노래를 들었는데 10번이면 10번 그 노래를 들으면서 한 번도 울지 않은 적이 없는데, 그 노래를 오늘 아침에 또 뜬 거예요. 무슨 구독을 제가 눌러놨더니. 그걸 보면서 아침에 제가 엄청 통곡을 하고 울었거든요. 너무 힘든 그런 시간들을 견디고, 그리고 그러면서 아까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이야기, 세월호만 떠올려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시고, 다들 이렇게 영상을 접하시면 다들 눈물부터 나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앉아서 생각한 게, 우리가
지금이야 이렇게 아파서 눈물 흘리지만 모든 것이 다 해결돼도 당연히 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면 뭐 다시 또 눈물은 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어냈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좋은 날 그런 날을 맞아서 행복하게 한 번이라도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이 정말 오기는 올까? 라는 그런 생각이 아까 영상을 보면서 들으니까 더 마음이 더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그냥 제가 늘 보내고 나서 하는 얘기인데 세상에서 정말 가장 행복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아이는 뭐 크게 욕심도 많지 않았고 누구와 비교하는 걸 너무 싫어했고 그 큰아이가 굉장히 공부를 잘했는데 그런 거에 아마 비교하고 본인 스스로가 형보다 못하다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스스로의 그런 자존감이 떨어졌거나 그랬다 그러면 조금 많이 지금 17년 동안 살면서 굉장히 어릴 때부터 그거는 그렇게 굉장히 편에 나눠지듯이 굉장히 좀 많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랬을 텐데도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고 굉장히 낙천적이고 그 형이 공부를 엄청 잘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그거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자기가 그 형을 따라가려고 했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었을 테죠.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형보다 잘하는 게 있으니까 우리 아이는 영만이는 운동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 달리기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러니까 나이가 5학년 또래 아이들보다 한 살 적은 그러니까 영만이 학교를 2월생이라 학교를 일찍 갔거든요. 그래서 11살, 12살인가 11살 됐겠죠. 그때 한 500명 정도 달리는 그런 그 마라톤 대회에서 4등을 한 적도 있고 그럴 정도로 자기가 형보다 잘하는 게 있으니까 그것만큼은 자기가 늘 형한테 자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이 공부 잘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면서 쿨하게 인정하고 형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던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아주 웬만한 여자아이들처럼 여기 예진이는 굉장히 막 씩씩하고 오히려 남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활달하고 그랬지만 영만이도 활달하지는 않았다는 게 아니고 굉장히 온순하고 여기 또 많이 다투고 엄마랑 정말 딸이 굉장히 다정하게 다투지만 저희는 그냥 굉장히 온순해서 저는 한 번도 우리 영만이하고 큰 소리를 내고 싸워본 적이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10년을 키우면서 그렇게 키울 수 있을까 하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큰아이도 그랬고 작은아이도 그랬고 남자아이들이었지만 둘로 키우면서도 저는 아이들한테 큰 소리를 한 번도 내본 적이 없거든요. 그만큼 아이들이 뭐 자기 그렇다고 자기 주장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어른들이 그냥 흔히 얘기하는 그냥 정말 범생이 스타일로 그냥 반듯하게 그냥 그렇게 학교 생활도 그렇고 저한테는 큰아이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부터 이미 공부하는데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걔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걔는 거의 예전에는 우리 아이가 학원 다닐 때는 학원에 이런 시간 규제가 없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거의 정말 사람들이 매일 사고고시 하는 공부하는 아이처럼 공부한다고 그럴 정도로 큰아이는 공부를 그렇게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를 외고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숙학교 생활을 하게 됐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이미 졸업하고 나가 있다 보니까 큰아이하고의 관계와 저와의 관계는 우리 영만이하고 관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성격도 완전히 사실 다르고 큰아이 같은 경우는 말도 잘 안 하고 굉장히 과묵하고 생각이 많은 그냥 혼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이지만 영만이는 굉장히 조잘스럽고 그냥 기집아이처럼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애교가 굉장히 많은 그런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뭐 인터뷰 같은 데도 주로 얘기 많이 했던 것처럼 잠잘 때 같은 경우도 엄마 잘 자요 막 이러면서 콧소리 내면서 맨날 인사하고 그러니까 저하고의 관계가 너무너무 그냥 웬만한 여자아이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애교가 많았어요. 어머니는. 그리고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그래서 정말 행복했던 그런 삶을 그냥 살다가 그냥 아기처럼 있다가 간 것 같아요. 그냥 아기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제 곁에 그냥 늘 있다가 그리고 그렇게 17년을 이렇게 살다가 이제 지금도 사람들이 얘기하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매일 아침마다 보내면서 입술에 뽀뽀하고 목욕도 제가 갈 때까지 제가 목욕시켜주고 자는 걸 같이 자고 그냥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나고 나서 생각하는데 막 이렇게 예전처럼 활달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있던 건 아니고 정말로 좋아하는 친구들과의 그런 무리의 관계만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되게 사실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게 오히려 아이들이 밖에 친구들과 뭐 매일 정말 엄마 아빠들이 걱정할 정도로 밖에 나가 돌아다니고 놀고 뭐 그랬으면 너무 지금 생각하니까 후회가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우리 아이가 그렇게 또 하니까 그냥 그것도 나름 자기를 잘 관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게 많이 아쉬움으로 사실 안타깝고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사랑이 그냥 많은 아이였었어요. 사랑이 많고 다정다감하고 따뜻하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주 잘 그냥 늘 잘 들어주고 뭐 그런 아이여서 그냥 늘 행복했던 그런 모습으로 있다가 제 곁에 있다가 가서 그냥 그런 기억들밖에 없어요. 아이하고의 관계는 저는 굉장히 따뜻하고 그런 관계였었어요.